이 시간에는 천간지지의 발생 원리를 강의합니다. 천간지지란 음양오행, 즉 수화목금토 오행이 태극 속에서 팽창한 뒤에 그 다음에 대폭발에 의해서 그 오행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하늘 기운을 만들고 땅의 기운을 만들어낸 그러한 기운들을 표시한 문자, 그 문자가 바로 천간이라고 그러고 지지라고 그럽니다. 하늘 기운을 천간, 땅의 기운은 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천간과 지지, 오행기가 태극으로부터 쏟아져 나왔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 많이 배웠었죠. 처음에 쏟아져 나왔을 때는 그 모양을 알 수가 없었죠. 물질로서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져 나온 그것들은 마치 연기와 같고 안기와 같았죠. 그 기운들은. 그러나 이 기운들의 알맹이, 그 알맹이는 이 현재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최소 입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들이 합해서 단단하게 뭉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이 되고, 그렇게 합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선인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행기가 쏟아져 나와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오행기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탄생을 하게 되죠. 탄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밟아서 천지 만물이 탄생이 되는가.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 기운의 성분과 성질과 작용을 알아야 되고 땅의 기운의 성질과 성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만물의 성분과 성질과 작용을 아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을 봐서는 알 수 없고 땅을 봐서도 알 수 없죠. 하지만 대도를 얻은 옛사람들이 이미 이러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문자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문자가 바로 하늘 기운을 천기라 그러고 땅의 기운을 지기라 그러죠. 천기, 지기. 그러니까 하늘 기운을 천기, 땅의 기운을 지기라고 그러는데, 천기는 하늘의 줄기라 해서 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간, 지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운의 가지다. 이렇게 이제 천간 또는 지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혹은 천기는 10가지가 되기 때문에 10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땅의 기는 12가지 되면 12지지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문자들, 이 문자들을 애선인들이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문자들을 보면은 하늘 기운을 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땅의 기운과 땅의 기운, 지기가 결합해서 만물을 탄생시키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애선이들이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의명학의 의학론 또는 운명과 계조론에서 그 어떤 운명학이랄까 명리학, 이 모든 건 천간과 지지에 성분과 성질과 작용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알면 천간과 지지의 성분과 성질과 작용을 인체에 대입함으로써 여실하게
의학, 그 다음에 운명, 이 모든 것을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청간지지에 대한 어떻게 이 문자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우선 목화토금수가 태극으로부터 쏟아져 나와서 하나의 물질로서 존재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음과 양이 결합해야만이 물질로서의 행상을 갖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태극에서 쏟아져 나올 때에 자, 제일 먼저 뭐가 생겼습니까? 태극 속에서 도로부터 도생일 뭐였습니까? 바로 음수였죠. 그 다음에 화양, 그 다음에 삼목, 그 다음에 사금, 그 다음에 오토였죠, 순서가. 그 순서 그대로 태극으로부터 대폭발에 의해서 나타난 이 오행도 마찬가지로 그 순서와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 순서대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하늘을 이루고 땅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꼭 이 지구만을 뜻하는 건 아니죠. 저 무한한 대우주의 수도 많은 헬 수 없는 별들 모두가 땅입니다.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아득한 하늘, 그것이 바로 천기 하늘이죠. 그러니까 천기와 하늘과 땅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대우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기와 지기를 안다는 말은 대우주의 원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대우주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성분과 성질을 작용을 알고 있고 성분과 성질을 알므로 우리는 의학을 알고 운명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물이 이 오행으로부터 터져나와서 만물을 탄생시킨 원리, 청간과 지지, 문자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였는가 설명을 합니다. 자, 물은 추위죠. 추위는 곧 북쪽입니다. 북쪽.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북극성이죠. 북극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늘과 땅에 가장 멀리 있는 만물을 탄생시킨 그곳은 바로 북극성이죠.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이 북이 뭡니까? 제일 먼저 물을 생했다는 얘기죠. 북은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어둠 속이다. 그 다음에 만물은 북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면 만물의 동쪽은 탄생이 되죠. 그러니까 북쪽은 수요, 겨울이 되고 동쪽은 봄이 되죠. 그 동쪽은 뭡니까? 동쪽은 목이다. 동목, 봄이고. 그 다음에 남쪽은 더위니까 화가 되죠. 남쪽, 화. 이는 여름이 된다 이거죠. 더위니까 여름. 그 다음에 만물은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모성이 자라고 가을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시들기 시작하죠. 사람으로 치면 노년기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쪽. 서쪽 그러니까 서쪽 금이죠. 금. 가을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사각으로 계절이 표시가 됩니다. 왜 사각으로 표시를 했느냐 하면은 원방각의 원리입니다. 자, 원이란 뭡니까?
태극입니다. 만물이 탄생되기 이전의 태극을 원으로 표시하죠. 이 원이 곧 제로이자 동시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이자 동시에 하나란 뭡니까? 10의 수란 얘기죠. 10은 뭡니까? 완성수죠. 완성은 또 하나란 얘기죠. 눈의 설명을 했었죠. 눈의. 제로는 곧 하나고 하나가 곧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무가 유고 유가 무란 얘기죠. 그냥 무가 유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죠. 땅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다죠. 땅의 끝이 바다이지만은 바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땅의 시작이 곧 땅의 끝부분이죠. 끝이 곧 땅의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과 끝은 동시에 존재하는, 즉 유와 물은 동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 자체가 하나이자 동시에 일이 됩니다. 그래서 완수, 만수를 해가지고 10을 완전한 수로 보죠. 만수. 이것은 우주의 모양 또는 태극의 모양이죠. 공이니까. 여기에서 땅은 사각이 됩니다. 방이죠. 왜 방이냐? 하늘은 무한하기 때문에 상하사방이 없고 위와 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이죠. 하지만 땅은 어떻습니까? 방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이라고 합니다. 땅을. 방위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방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학으로도 응용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방위를. 자, 사람의 병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오장육부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겁니다. 오장육부가 가령 심장이 너무 크다. 몸에 열이 많죠. 열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콩팥도 되고 그 다음에 폐도 됩니다. 뭐 폐로 봅시다. 화극금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 폐가 약하다. 폐가 약한 경우는 이 폐는 금이라고 그랬죠. 가을입니다. 어디입니까? 서쪽이죠. 그럼 폐가 약한 사람은 서쪽으로 몸을 향해서 오링 테스트를 하면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웬만한 힘을 가해도 손가락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족한 나의 에너지, 폐의 에너지가 서쪽을 향함으로써 서쪽에 그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힘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화기가 많기 때문에 남쪽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남쪽 에너지, 화의 기운이 나에게 들어와서 폐의 기운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내 몸의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남쪽으로 쓰면 힘을 못 쓰죠. 오링 테스트라면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손가락이. 자,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 대개 보면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음식을 들고 맞다 틀리다 방해를 보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잡아당겨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링 테스트를 하죠. 또 색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하지만은 방위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봐야 되죠. 방위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 방위는 그래서 이 사각을 그래 놓은 것인데 원래 방위는 없습니다. 땅에서도 마찬가지. 하늘에도 방위가 없죠. 상하 사방 위아래가 없죠. 땅도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땅에 몸을 두고 있죠. 우리는 땅을 밟고 선 순간 바로 방위가 작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죠. 중심이죠. 거기에서
서쪽으로 몸을 돌리면은 금의 기운이 들어와서 폐를 강화를 시키고, 남쪽으로 돌리면은 화의 기운이 들어와서 심장을 강화를 시키고, 북쪽으로는 콩팥, 즉 신장에 에너지가 들어와서 신장을 강화를 시키고, 동쪽으로 서면은 또 동쪽의 기운이 들어와서 간의 에너지를 강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천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동서남북 방이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원인은, 우리가 뭐 우주에서 보게 되면 방위가 없다고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방위라는 것이 확실히 정해지기 때문에 동서남북 우리는 항상 그 표시를 해서 어떤 지역을 설명할 때 뭐 동쪽 뭐 같은 서울 같은 경우에 남쪽은 뭐 강남, 또 북쪽은 강북, 또는 뭐 동쪽은 강동, 뭐 서쪽은 강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를 하죠. 그런 식으로 방위를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방위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만물의 탄생의 원리도 이 방위로부터 그 에너지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식간, 십이지지, 그 문자가 어떻게 배속이 되는가? 그 원리가, 또 만물 탄생의 원리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자, 만물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처음 물로부터 나왔죠. 음수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태극에서 쏟아져 나온 것도 제일 먼저 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물은 뭡니까? 어둠이고 추위가 되죠. 어둠과 추위에서 먼저 음수일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에 북쪽의 첫머리, 이걸 청기를 임이라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이란 말은 뭐냐면 일수죠, 이게. 만물은 물로부터 나왔죠. 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임수를, 하늘기운 천간 임수를 임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임이란 곧 임신한다는 뜻입니다. 임신. 이것은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합방을 하기 전 여자의 깊은 자궁 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자궁 속으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므로 사실은 여성의 자궁이 태극이라고 봐야 됩니다. 태극이죠, 거기가. 태극은 뭡니까? 진리죠. 만물을 탄생시키는 진리가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것을 노자는 곡신이라고 그랬죠. 곡신. 골짜기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하다. 자, 이 임신하는 이 곡신, 이 골짜기, 이것은 어둠 속이다. 어둠. 자, 어둠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음과 양이 결합되어야 완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완성이 되기 전에 물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태극서로부터 우선 음양이 결합이 되어야 되겠죠. 음양이. 그러니까 음양이 결합되어야 되는데 이 결합이 어디서 되느냐? 두 번째, 이 개에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개란 말은 청기 임은 양이고 청기 개는 음이 됩니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늘이었던 땅이었던 일단 존재를 하고 있죠.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은 음과 양의 결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기운도 음과 양으로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임을 수에서 양을 천기, 천기, 양을 임이라고 그러고 음을 개라고 말하죠. 이 개라는 문자를 표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임신을 시키는 임이 곧 양이 되고 개가 음이 되고, 그런데 이 임은 뭡니까? 거대한 바다와 같고 개는 그 바다와 같은 그 물의 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개는 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양의 개를 갖다가 개가 소양이라고 그럽니다. 소양이란 밝다는 뜻입니다. 왜 밝다고 되느냐? 자, 우리가 천지 만물의 탄생 원리를 그렇게 설명했었죠. 특히 연애자평에서 만물의 탄생 원리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했었죠. 어두움뿐인데 거기에 마치 이 여명의 빛, 즉 어둠 속에서 아침이 되기 전에 여명이, 즉 동쪽 하늘이 붉어지듯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있었다. 이것을 노자는 황홀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빛이 뭡니까? 어두움에서 화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음양이 결합한 것을 이끌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어둠 속에서 양기가 들어와서 음양이 결합했으므로 이 개를 일컬어서 소양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결합해서 만물의 신운이 맺혔다, 이렇게 되죠. 한편 이 임은 땅의 기운은 해라는 문자를 표시합니다. 지기를 자칼로를 열고 닫는 것은 이거는 지기, 해가 됩니다. 해는 음이죠. 임도 음이고 해도 음이고 개는 양입니다. 나중에 이제 해가 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자가 오는데 우선 자가 되죠. 자는 양입니다. 근데 이제 미리 설명을 하지만은 해가 음이고 자가 양인데 왜 그렇게 해를 양이라고 그러고 왜 자를 음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해는 대해수란 이야기입니다. 아직 양기가 들어와서 임신을 시킨, 천지 만물을 임신시킨, 잉태된 그런 상태 이전에 어둠 속이기 때문에 음이 됩니다, 그것이. 또 만물은 음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음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죽음의 공간이자 동시에 생명이 탄생하는 공간이 됩니다, 여기가. 그럼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양은 적은 것보다 많은 것, 작은 것보다 큰 것, 낮은 것보다 높은 것, 이것이 바로 양이죠. 이 해는 대해수라고 합니다. 대해수. 크나큰 바다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해수의 힘으로 땅에서는 해가 양이 되고 자는 대해수의 성분이 되고
다시 말해서 바다에 비해서 그 작은 강물, 강물에 비해서 또 더 작은 것은 어떤 물입니까? 계곡물이 되고, 계곡보다 더 작은 건 뭡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바가지 물도 되고, 그릇, 이 대접의 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해수 해라면 큰 소나기가 되고, 또 소나기에 비해서 작은 물은 뭐 됩니까? 가랑비, 이슬비가 있죠. 그러니까 소나기같이 크게 쏟아지는 물은 해수가 되고, 가랑비, 이슬비 같은 경우는 자수가 되죠. 그래서 해보다 더 적은 것이 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 자, 음양이 땅에서는 해가 양이고 땅에서 자가 음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과 해는 또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계절이 입동입니다. 입동. 음력 10월이죠. 입동이란 말은 겨울에 들어갔다. 겨울은 곧 죽음의 공간이라는 얘기죠. 죽음의 공간. 죽음의 공간이자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서 제로이자 1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럼 죽음의 공간인데, 자, 해는 본래 무슨 뜻이냐?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대지 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띠에 대한 이론은 다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간직한다. 해는 본래 그 뜻이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임은 임신한다는 뜻이고, 지기는 간직한다. 청기는 임신한다. 임신하는 거 간직하는 거죠. 무엇을 간직하느냐? 자,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은 음력 9월은 술이 됩니다. 술. 술은 유에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죠. 곧 죽음. 그러면 술로는 우리의 몸이 흙 속에 묻히고, 즉 혼백 중에서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에 묻히게 되죠. 백은 곧 넋이라고 그러죠. 넋. 육신의 정기가 넋입니다. 정신의 정기는 뭡니까? 혼이죠. 그 혼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해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겨울에 들어갔다, 죽음의 공간으로 들어갔다, 어둠의 공간으로 들어갔다 이야기입니다. 낙엽이 가을에 져서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은 나무는 잎은 다 떨어지고 완전히 벌거숭이만 남죠. 그 떨어진 낙엽은 땅으로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씨앗도 땅으로 다 떨어지고 없죠. 또 사람의 혼도 마찬가지. 육신은 땅으로 가고 혼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간직한다. 무엇을 간직하느냐? 혼을 간직한다. 나무는 나무의 전기가 여기에 간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신한다. 여기서 임신이 됩니다. 어떻게 임신이 되느냐? 양기가 들어오면 임신이 된다. 바로 자에서 임신이 된다. 이 경우가 바로 동지입니다. 동지. 다시 말해서 음양이 결합했으므로 천지 만물의 신운이 여기에서 맺힌다. 만물이 신운이 여기서 맺힌다. 동짓날. 지천 지극하다. 동쪽. 이 추위가 지극한 그 시기 동지. 이 동지는 뭡니까? 대설이죠. 대설. 아주 춥습니다. 이때. 추위가 아주 지극한 이 시기죠. 여기서 만물의 신운의 맺힘으로 자식 자자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자식자. 자식이 생겼다. 자식에 잉태되었다는 뜻입니다. 만물의 전기가 잉태되었다. 그러므로 자식 자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의 풍속에 있죠. 동짓날 팥죽을 먹는 풍속이 있죠.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풍속입니다. 이 팥죽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 팥은 붉죠. 붉은색입니다. 붉다. 그럼 팥죽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새알을 넣는다. 하얀 새알. 새알을 왜 넣나? 새알, 하얗다. 하얀 것은 뭡니까? 순백의 영혼을 뜻합니다. 순백의 전기를 뜻하는 게 하얀색입니다. 그 하얀 알을 넣죠. 알. 알은 곧 을이라는 얘기입니다. 을. 정신이죠. 정신의 전기죠. 을이. 알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죠.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알라 그럽니다. 또는 을라로 얘기를 합니다. 신의 자손. 천손이라는 의미가 을라하고 알라입니다. 우리 알이랑 할 때 알이랑 이렇게 얘기하죠. 언젠가 알이랑에 대해서 발표 풀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1990 한 6, 7년이 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어느 잡지에 발표를 했었는데, 알이란 것은 하느님이랑, 랑이라, 하느님이랑, 알은 신이고 하느님이고, 라는 빛이란 얘기죠. 하느님은 곧 빛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랑 알이랑, 아라리요는 알이랑이요. 그러니까 추임새죠. 이거는 을시구나 하는.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짓날 만물의 신운이 탁 맺히지만은 동시에 사람은 말이죠. 다음 해에 운명과 건강의 신운이 맺히는 순간이 됩니다. 바로 이 동지가. 그것이 뭡니까? 그 운명의 신운과 씨앗이 바로 새알입니다. 그럼 팥은 뭡니까? 붉죠? 이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붉은색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속설이 있죠. 이 무속에서는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습니까? 팥을 뿌리죠. 또 동짓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팥죽을 소나무 잎으로 묶은 소를 만들어서 그 팥죽을 집에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뿌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그렇게 하죠. 유대인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유대인을 데리고 나오기 전에 그 하늘에 그 징벌을 내린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때 양의 피를 이 대문에 문 앞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피를 이렇게 붉은색 양의 피를 묻히는 그런 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죠. 현재 유대인들도 그 풍속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 붉은 피가.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팥으로 나의 운명의 신원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짓날 사실은 해맞이를 가야 원칙입니다. 고대에는 말이죠. 동짓날이 정월입니다. 1월 1일이었죠. 설이었습니다. 동짓날이. 왜 그러느냐? 만물의 신운이 맺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개천절이 언제입니까? 음력 10월 3일이죠. 10월 3일. 그때가 바로 옛날에는 동지였습니다. 동지. 개천했다. 뭐냐? 신의 정기가 내려온 날이다. 우주에 가득해진 날이다. 개천이란
뭡니까? 하늘을 열었다. 진리를 펼쳤다. 무슨 진리입니까? 우리의 진리는 홍익이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진리였습니다. 오늘날 홍익사상은 뭡니까? 모든 종교의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그러니까 민족의 그 원리, 그러니까 자, 모든 민족은 국시가 있습니다. 국시. 예. 이 국시는 뭡니까? 우리 민족은 홍익이죠. 홍익인간입니다. 만 인류를 이롭게 하자. 위대한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아무튼 그건 그렇다 하고, 동짓날 만물이 신이 맺힌다. 맺힘으로 자라는 문자를 썼다. 자식 잡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시간상 여기서 잠시 강의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